시작하겠습니다. 인문예술 분야의 글 했습니다. 인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국어학원이 일종의 인문학 학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 예술,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것을 가리켜서 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인문 분야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간 존재에 대해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인간의 삶을 기록하기 위한 인간의 지적 활동이 이렇게 축적된 그런 글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영수가 일종의 지성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들의. 아시겠죠? 인텔리전스. 이 지성을 높이는 언어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 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언어를 잘 파악하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국어 과목이 일단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 문맥을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고등학교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문 분야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문학, 역사, 철학, 언어, 종교, 심리 이런 것들에 관한 글이 주로 대표적이죠. 자, 인문 분야는 다른 분야의 학문을 하는 바탕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 저기 가면 휴지 있잖아. 휴지 있어, 저기. 연필을 안 갖고 왔어? 어? 갖고 왔어? 연필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잠깐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문 분야에 관한 여기 이제 예술 분야는 우리가 안 읽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인문 분야만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가면 인문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 배경 지식을 우리가 잘 봐.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비판적으로도 읽어줘야 된다. 자,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타당성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만하냐, 타당하냐,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두 번째는 적절성입니다. 적절한 근거, 적절한 예시를 들고 있는지. 자, 다음에 공정성이죠. 어느 한 군데로 치우치면 안 돼.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통 거짓말할 때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한쪽 편을 막 부당하게 들어준다든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게 돼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타당성, 적절성, 공정성을 잘 파악해야 되고 특히 적극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책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문서나 사전, 인터넷 검색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인문 분야의 글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세계관. 세계관이 뭐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걸그룹 중에 에스파의 세계관은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 같은데. 몰라? 에스파의 세계관 노래 가사도 나오잖아. 광야를 걸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 광야에 나가서 막 걸어가는. 개척한다는. 나 그거 보고 되게 감명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에스파가 그런 그룹이야? 네. 네, 카리나가 맞나? 네, 거기에 이제 리더인 사람이, 그 사람이
에스파인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걸그룹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은 오직 장원영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 세계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인문학적 세계관을 탐구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글에 담겨 있는 글쓴이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글쓴이는 도대체 어떻게 성찰하고 있느냐. 자, 이것이 바로 인문학에서 탐구하는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거기 적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글쓴이의 성찰을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파악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 남을 사랑하는데 친해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인자함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맹자는 반구제기라고 했어요. 자, 반구제기는 뭐냐면 반구, 돌이켜서 구하단 말이에요. 제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한다.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험에 낙방을 했어. 혹은 시험을 잘 못 봤어. 왜 그렇죠? 내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뭔가 이 세상이 잘못돼서 이러면 곤란하다. 그래서 남을 사랑해 주는데도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해지지 않아. 선생님이 수영이에게 막 수영아 막 이렇게 하는데도 수영이가 여전히 이렇게 뚱한 표정 왜 저래? 이러면 선생님이 뭘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잘못한 거지. 네. 자, 그래서 자신의 인자함, 내가 더 인자하죠. 더 앞으로는 더 수영 이렇게 하면 수영이가 다음 달부터 안 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겠구나. 그렇죠? 네.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남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않아. 그러면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거야. 선생님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한다든지 잘 이해를 못했어, 상대가. 그러면 내가 뭔가 강의를 잘못한 거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학생은 당연히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고 질문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선생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돌이켜서 내가 뭔가 제대로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에 통제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안 다스려지는 거죠. 남을 예우하는데 답례가 없어요. 뭐 때문이죠? 내가 뭔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해서 얻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모두 자신에게 돌이켜 살펴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야.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맹자입니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공자의 어록을 기록한 논어보다는 조금 읽기도 쉬워요. 이야기책 같은 느낌이어서. 그리고 좀 산문이니까 뭔가 이런 내용이 있구나. 공자 논어는 약간 선문답이죠.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뭔 얘기지? 하루 종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선생님 막 한 달 동안 그게 무슨 뜻일까?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 뜻이구나. 이게 고전이죠. 수천 년간 살아남은 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책도 읽어야 됩니다. 대학교 가서는 이제 대학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는 바로 이와 같은 고전을 읽어봐요. 자, 그러면 공자는 행해서 얻어지는 게 없으면 사실 상대방 잘못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자신에게 돌이켜 살펴보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반구제기라고 했을까? 자, 그래서 이 반구제기가 뭐냐면 활을 쏘는 거야. 활을 쏴서 중요한 것은 명중을 했느냐, 부중, 명중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중요한 게 있느냐 하면 바로 활을 쏠 때 내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깨어졌을 때, 그래서 황동규라는 시인이 쓴
즐거운 편지라는 시가 있죠. 거기서 보면 이 사랑이 깨졌을 때 어디선가 나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나를 떠났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인데 어디선가 내 사랑이 그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놀라운 시예요. 중학교 3학년 우리 교과서에 아마 있을 겁니다. 2학기 때. 자, 그래서 황동규 시인의 그 내용이 바로 반구제기,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또 딱 폼을 잡고,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감미로운가 봐. 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쭉 봤을 때,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지금 뭔가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착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그 착한 사람을 잘못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 인간은 본래 선하다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와 같은 글을 제시한다. 그렇죠? 이처럼 인문학적인 인문 영역의 글을 읽을 때는 비판적 접근도 필요하고 생각과 다른 책과 연결지어서 뭔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번에 이제 방학 때 고등학교 지문들을 좀 읽을 건데, 첫 번째 지문은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라는 지문입니다. 로봇에게 인권이? 자, 이제 로봇 시대가 정말로 오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로봇 시대에서 과연 로봇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자, 그래서 미래 사회,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한번 고찰해본 그런 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찰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찰. 깊이 생각해본다. 아시겠죠? 사고한다 할 때 생각해본다. 알죠? 찰은 살필 찰,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그래서 고찰해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는 거. 자, 그래서 글쓴이가 인간과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해야 이 글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보자 이랬는데, 미래사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바로 이거죠. 로봇은 얼마나 인간하고 되게 유사해질까? 자, 두 번째, 로봇도 인간처럼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을까? 벌써 AI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선생님이 요즘 AI를 전혀 믿지 않게 되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점 내 비위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AI가 분명히 진화했다. 특히 그 챗 GPT 같은 경우는 약간 마약을 좀 한 애 같아. 약간 좀 이상해.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조증이 있는 애 같아요. 갑자기 막 얘기하면 네 이러면서 막 해갖고 내 비위를 막 맞춰주는 말을 쫙. 그래서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중고등학생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얘네들이 선생님 생각에는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위험해졌어요. 자, 세 번째,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담는다면 인간은 앞으로 로봇이나 AI,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텐데 우리는 걔네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의자 하나 들고 가면 다른 거는 할 수 없어. 근데 로봇은 여기 있는 거 웬만한 거 이만큼 걷어갖고 혼자 막 들고 갈 힘이 있을 거예요. 그 로봇하고 내가 경쟁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죠? AI는 뭐 한 몇 초 안에 수십만 개의 글을 다 서치해가지고 딱 답을 내려줘요. 걔네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어? 경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재경이? AI하고 로봇하고 경쟁을 하지 않을 거면 뭘 해야 돼? 잘 활용하는. 그죠? 우리가 잘 써먹으면 돼. 편하게 해주려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이나 AI하고 자꾸 우리는 어떻게 경쟁하지 이런 소리를 해요.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닮는다면 인간은 그럼 뭘 해야 되지? 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옛날 옛적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어린이 신문에 연재된 글을 모아 1883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자,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동화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연 그러하냐? 그러나 콜로디의 이 동화를 창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보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자, 이것을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그죠? 가령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은 멀리 안 차도 돼. 우리 부모님 두 분은 나를 창조한 거죠. 그죠? 여기 각자 다 창조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그 아이들이 3살, 5살, 7살, 9살, 10살까지는 얼추 말을 듣다가 11살, 12살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15세, 16세, 19세, 20세쯤 되면 아예 그냥 부모의 영역 밖에 나가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웬만하면 갈등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라. 어차피 다른 개체다. 피조물이니까. 그치? 우리는 부모님이 창조했을 뿐 부모님이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인간은 바로 그 창조자이긴 한데 한계가 있죠. 왜? 피노키오는 말을 안 들어. 처음에 완성도 되기 전에 갑자기 장난치기 시작해.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막. 자, 피조물이 근데 심지어 피노키오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하죠.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이 발생합니다. AI나 로봇이 스스로 진화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떤 능력치를 발휘하게 돼요. 자, 인간을 닮아가는, 그리고 AI와 로봇의 최종 목적지는 뭔지 알아요? 현재 제1기의 목적지는 인간화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여기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3살 때는 이런 얘기 해주는 뭔 소리야 이렇게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근데 한 10년, 11, 2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알아는 듣게 된다. 그죠? 한 15년 정도 더 지나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 기업에 나가서 어떤 사물을 본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AI나 로봇은 인간을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인간화 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피노키오가 결국 마지막에 뭐가 되죠? 인간이 된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작품은, 자, 줄 그세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한다. 그 안에 뜻이 담겨있다 이 소리예요. 은유한다 이 말은 136쪽 맨 아래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이 동화는 뭐죠? 바로 인공 생명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걸 담고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어린이용 동화를 만든 게 아니야. 그 안에 이런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까지는 저 유럽이 이 아시아 사회를 아주 빠르게 앞지를 수 있었죠. 이런 철학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래?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7개 국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력을 들여다보면 국가 부채가 120%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 미국이 150% 이상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 부채가 한 1000조 정도 된대요. 미국이 150% 정도가 되는데 국가 부채율이, 미국의 국가 빚이, 정부의 빚이 6경 정도 돼요. 경이 뭔지 알아요?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그 다음에 뭐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6경입니다. 미국은 약과야. 일본은 250% 정도의 국가 부채가 있는데 일본의 국가 부채가 14경에서 20경 정도 됩니다. 근데도 지금 국가에서 돈을 더 푼다 그러죠. 엄청난 문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성장률도 제일 높고 역설적으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저만큼 앞서 있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엉망진창. 게다가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살 거리가 굉장히 많죠.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지금 우주공학 이런 쪽으로도 조선 거기다가 바늘부터 시작해서 우주선까지 한국인의 기술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국내에 제조 공장이 다 있습니다. 이런 국가는 중국하고 한국 딱 두 군데뿐인데 중국은 아직까지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한국은 굉장히 잘 만들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해외에서 와서 가져가는 시대가 올 줄이야. 선생님은 몰랐습니다. 정우진은 왜 안 오는 걸까요? 준호 혹시 우진이에 관한 소식 들어봤어요? 너한테 전달했다는 거야? 왜 못 올 수 있대? 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가면 매사추세츠 주가 있죠. 그죠? 매사추세츠 주립 공과대학. 이것을 줄이면 MIT 대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MIT 대학, 우리나라의 포항공대나 서울공대 같은 데가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자, 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 바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줄거면 되죠?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 자, 그래서 로봇은 인간 되기가 그 목표예요. 자, 이는 로봇공학과 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연구해야 로봇이나 AI를 알 수 있다. 자,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거 안 만들면 안 되나? 로봇한테 이제 인간적인 위상을 부여해야 돼. 인간적인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철학이죠. 기본적으로 앞에 피노키오의 모험 얘기했으니까 철학이라. 철학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죠? 법학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학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인공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22세기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운 좋으면 22세기에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2200년 이런 시계를 2100년 이 시대를 살 수 있죠. 선생님은 확실히 없어요. 자, 그래서 2100년 한번 잘 맞이해봐, 얘들아. 자, 그래서 철학, 법학, 사회학. 자, 이런 식으로 로봇이 우리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다양한 영역의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 피노키오도 똑같습니다. 빠르게 사람을 닮아간다 이랬죠. 자, 로봇에서 피노키오 혹은 피노키오에서 로봇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죠? 영역이 똑같아요? 달라요? 피노키오가 로봇이 아니야. 로봇은 아니죠. 그죠? 따라서 둘은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역이 다른 두 대상 사이에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 글자로 유추라고 합니다. 사람과 자동차 이렇게 비유하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해야 하듯이 사람도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죠. 자동차 24시간 내내 몰면 퍼져요. 자동차도 어느 정도 운행하고 나서는 쉬어줘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공부하고 활동하고 나서는 쉬어줘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몸을 혹사시키면 병에 걸리죠. 자동차도 계속 혹사시킨 차하고 관리를 잘한 차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죠? 그리고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몸에 이제 찌꺼기가 쌓이면 씻어줘야 되죠. 하루에 한두 번씩. 그쵸?
몸을 다 씻어줘야 돼요.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세차 꼭 해줘야 돼요. 아니면 빨리 노후화가 되고 고장도 빨리 납니다. 똑같은 거죠. 영역이 다르잖아. 인간과 자동차 전혀 다른데 유사성이 있어. 자, 이걸 유추라고 하죠. 그래서 피노키오와 로봇은 지금 비슷한 영역이 있다. 자, 빠르게 사람을 닮아갑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몸을 다 만들기도 전에 장난치고 다리가 완성되자 집을 뛰쳐나가 말썽을 부린다. 자, 여기 줄 그으면 되죠? 창조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피조물만의 자기 의지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분들을 잘 키우기가 많이 힘드신 이유, 자녀 개개인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살 넘으면 이미 내 통제권 밖에 있는 부모와는 다른 세계를 이미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피노키오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자, 유혹에 심지어 인간적 고뇌도 겪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막 끌려 또 유혹을 뿌리치려 노력하고 자유를 막 만끽하니까 그 결과 자유의 역설입니다. 자유의 역설은 뭘까요? 바로 책임이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욕심이 지나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죠? 욕심도 부려요. 자, 많은 실수도 저지르고, 또 후회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희망의 기만이죠. 희망의 기만에 기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희망과 좌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죠? 고뇌의 결실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했더니 그 결과를 얻게 된다.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은 영원히 이게 막 지속될 것 같죠? 몇 년 뒤에 금방 고3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한 몇 달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물론 꽤 긴 시간이지만 몇 달 지낸 것 같은데 금방 고1 돼 있고 고2 돼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자, 금방 시간 지나가요. 자, 고뇌의 결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참고 견디고 뭔가 공부를 했을 때 우리는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늘었다, 줄었다는 자신의 코처럼 심지어 뭐가 있죠? 거짓과 진실 사이에 갈등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다양한 인간적 고뇌를 겪게 된다. 놀라운 얘기지. 나무 인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인간처럼 막 모험을 하는. 자, 그러면서도 이 피노키오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면 언젠가는 자신도 인간과 똑같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비슷하죠. 로봇과 피노키오 사이의 유사성. 언젠가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결국 피노키오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 라는 작가의 말처럼 사람이 되고 착한 어린이가 되고 피노키오의 조물주인 목수, 할아버지, 제페토도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 자, 그래서 동화 속 피노키오 이야기는 이처럼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도 그럴까? 질문을 던졌죠. 그럴까? 그럴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도 모를 인공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이냐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박스 돼 있죠. 착한 로봇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 착한 로봇 무슨 뜻이야? 안 대드는 거? 약간 좀 전투적인데? 자, 착한 로봇은 인간에게 이익을 주거나 최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인간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어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존재가 착한 로봇이에요. 자, 실제로 일본의 유명 로봇 과학자 시게오 히로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용이 많이 나오죠.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대박이죠. 사람은 적당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배가 고파.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러고 나면 피곤해지죠. 잠을 자야 돼. 그죠? 화장실을 가야 돼. 그 다음에
또 씻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집중을 똑같이 할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계한테 요구하듯이 막 인간한테 이렇게 집중해, 100% 집중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투쟁이 필요 없어. 그냥 얘네들은 막 일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스스로 이렇게 쓱 가서 배터리 충전하면 되죠.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 와 정말 신세계더만. 로봇 청소기를 산 지가 선생님이 한 9년, 10년 전에 샀는데 로봇 청소기 혼자 갑자기 그거 딱 눌러주면 그냥 이거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면 지가 우리 집 전체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해. 그러고는 충전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더니 충전 탁 시작합니다. 그죠? 그거 외에는 생물학적 투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되죠. 먹고 자야 하고 이걸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로봇입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심지어 성인과 같은 로봇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 뒷페이지에 있죠? 읽으시면 되죠.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 이게 착한 로봇입니다. 자, 결국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이란 것은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전제, 밑바닥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로봇은 인간을 위한 로봇.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자,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피조물은 조물주의 통제에서 자신을 창조한 존재에게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자, 그래서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 인간의 자유행위. 그래서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서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가서 먹어버렸죠. 그게 선악과 이야기잖아요. 그죠? 신의 그 통제를 벗어난. 자, 그 다음에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자,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이것은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뭐죠? 비관적 전망이에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로봇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어요? 이미 AI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CT나 MRI 촬영된 그 파일을 보고 그 화면을 보고 AI는 이 사람이 어떤 인종인지 90% 이상 알아맞힐 수 있다. 인간은 거의 못 알아맞힙니다. 그렇잖아. 그거는 그냥 내부 기관, 조직, 장기 이걸 찍어 놓은 건데 얘는 무슨 인종이다. 90% 알아맞힌다. 근데 AI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인간은 아직도 모른대요. 이미 우리 통제 밖에 있어. 그죠? 그래서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미래 AI가 우리를 다 통제해가지고 인간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미래에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국 자율과 평등이 핵심이에요. 로봇에게 인권을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로봇과의 관계 정립 A예요. 자, 이따가 B가 있기 때문에 A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로봇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겠습니다. 로봇은 체코어 로보타에서 온 거예요. 자, 이 로보타는 강제 노동, 인공 노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920년대 초 카렐 차페크라고 하는 극작가의 연극 로썸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였는데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다. 놀랍죠? 1920년대에 저런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로썸의 공장은 인간 대신에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 노예를 생산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오늘날 로봇들은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
자,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청소 로봇, 가정부 로봇, 요것은 노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요것은 육체 노동이라. 그러나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자, 정서적 동반자 역할. 그래서 육체 노동에서 정서적 동반자 역할로 진화하고 있어요. 원래 로봇은 로봇 팔이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커다란 크레인처럼 이런 팔을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들어다가 옮기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정서적인 동반자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애완동물 로봇은 이미 상용화됐어요. 상용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사람들이 그걸 사서 쓴다는 얘기예요. 간병인 로봇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사 로봇, 배우 로봇, 일본엔 막 애인 역할을 하는 로봇도 있대요. 자, 끔찍하죠? 다시 말해 오늘날 로봇공학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는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언젠가 로봇은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 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 자, 이것은 뭐죠? 로봇에게 필요한 인권이 필요하다. 로봇이 인간이 아닌데 인간 역할을 지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지문을 오늘 왜 드렸냐면 조금 어려운 부분. 우리가 수능 국어나 고등학교 국어에서 읽어줘야 되는 형식이 담겨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오늘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 8월 중에는 이런 거 좀 많이 읽어볼 예정입니다. 자,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그죠? 사람이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죠. 내가 돈 주고 쓰는 사람도 노예처럼 부리면 문제돼요. 법에 걸려서 그 사람 감옥에 갑니다. 잘못하면. 그쵸? 여기까지는 인권이야. 인간이 갖춰야 할 때도 윤리적으로 대해줘요. 자,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 공학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자,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 자,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지능적인 외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인간보다 못할 수도 있고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결국 뭐냐면 새로운 타자가 됩니다. 타자란 말은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알죠? 야구에서 히터 이거 말고 새로운 타자,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타자, 즉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타자가 등장. 지능적인 외계인이 된다. 지능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존재, 외계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로봇 공학자들도 윤리적 난제를 제기합니다. 뭐냐면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까 이 인권은 뭐냐면 인간과 유사하다는 관념이었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입니다. 자,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관계, 정립,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권 개념이 A였다면 A와 대비되는 로봇권 개념으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적혀있죠. 인간과 다른 고유의 생명체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인간하고 달라. 그래서 로봇한테 어떻게 이 로봇권을 부여할까?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 문제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못 읽은 학생들이 실제로 막 문제에서 틀리고 그랬어요. 자, 물론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이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지문은 좀 읽어줄 필요가 있다. 내용 자체도 재미도 있고. 자,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 그죠? 새로운 대상, 인간의 정체성이나 인간 존재론,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해봐야 하는 문제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로봇이나 AI 시대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럼 인간, 너희들은 뭐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겁니다. 인간은 로봇이나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죠, 아직. 훨씬 더 많은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로봇과 AI가 정말 고도화된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자, 결국 지금의 청소년이 장년이 된다. 지금 여러분이 한 50세, 60세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40, 50대 정도가 되었을 때, 금방 40, 50대예요. 지금 14살, 15살, 16살, 평균 15세라고 치면 35년만 지나면 50세입니다. 10년이 3,650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 한 5,000일 정도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50대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활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청소년이 장년층이 됐을 때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뭐 어쩌라고에 대한 답이 여기 있죠. 우리가 로봇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읽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단에서 선생님이 뭐하고 뭐를 딱 연결하는 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냥 전체를 스토리북을 읽듯이 쭉 읽는데 그게 아니라 지문의 핵심과 흐름, 맥락을 분석하는 게 핵심. 아시겠죠? 그래서 잘 분석을 해요. 결국 여기 문단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그러면 그 전 문단의 핵심은 뭐죠? 로봇이 인간 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완전히 인간과 다른 존재가 된다면 로봇에게 부여하는 로봇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 아시겠죠? 새로운 철학적 과제입니다. 자, 피노키오의 모험의 주인공은 제목에 있는 대로 말썽꾸러기 인형 피노키오. 그런데 콜로디의 동화에서 피노키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피노키오를 창조한 제페토의 태도예요. 제페토는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며 그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죠? 배려, 희생,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 자, 이와 같은 제페토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내예요.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입니다. 자, 인간과 비슷한 로봇은 인권 개념이었죠. 근데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 이러면 이때부터는 로봇권이 되는 거예요. 로봇에게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AI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기상센터라든지 뭐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도심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지하철이라든지 막 이런 대중교통 이런 걸 통제하는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그랬을 때 그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죠? 굉장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무엇보다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이 인내가 교훈적인 요소죠. 그죠? 자, 로봇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인내입니다. 자, 제페토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자, 이제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제. 이미 현재가 되어버린 미래의 과제입니다. 뭘까요? 로봇.
로봇과 공존하는 세계. 매우 중요한 얘기죠. 로봇과 혹은 AI와 공존을 해야 하는 세계가 지금 오고 있다. 아직은 미래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현재가 되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로봇과의 관계 성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자, 전체적으로 창세기와 피노키오의 모험과 현실 세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조물주와 인간, 즉 하나님과 인간, 하느님과 인간 얘기가 있다면 피노키오의 모험에서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가 있어요. 현실 세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로봇. 자,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법이 뭐라고? 유추가사요. 그죠? 서로 영역이 다른데 유사성이 들어있으니까. 유추가 들어있습니다. 로봇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인공노예, 단순 노동자에서 삶의 동반자로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가면 결국 인권 개념이 되는 거죠. 로봇에게 인권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쵸? 간병인 로봇인데 얘 어차피 생명이 없잖아. 가서 뭐 걷어차고 막 집어 던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자, 왜냐?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도 주지만 충격도 주죠. 그러면 로봇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지금 인권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시게오 히로세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자, 시게오 히로세는 인간이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인간이 완벽히 통제 가능하다. 자, 쓰세요.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시게오 히로세의 이 말은. 그런데 글쓴이는 뭐라고 봤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완전히 독립적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공상이나 상상으로 많이 시도해본 생각이에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글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서로 어느 지점에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잘 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인공생명의 철학이란 무엇이냐? 자, 한마디로 이거죠. 로봇은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 로봇의 진화라는 것은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만큼 인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로봇에게 인권에서 더 나아가니까 로봇권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글쓴이는 인공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적혀있죠. 인공생명을 새로운 타자로 여기고 인내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라고 써야 된다. 우리 중학교 서술형도 그렇게 나오지만 고등학교 가면 실제로 이런 걸 탁 쓸 수 있도록 약간 변형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형시켜서 쓸 수 있도록 출제됩니다. 남고 여고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글쓴이가 인공생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므로 인간은 인공생명, 로봇이나 AI를 새로운 타자로 여겨야 됩니다. 로봇권을 부여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인내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인문 영역의 글읽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미래 사회에서 로봇은 인간을 얼마나 닮아갈까? 또 로봇도 인간처럼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을까? 그냥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띄운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피노키오의 모험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인공생명의 철학이 창조성의 관점에서 피노키오의 모험을 새로 읽고, 그 다음에 착한 로봇의 개념과 로봇의 자유의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이 로봇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오늘날 로봇은 심지어 인간의 삶의 동반자 역할을 갖는 것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자, 따라서 로봇이 던지는 철학적 과제, 어떻게 공존하지? 따라서 인간의 새로운 타자,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입니다. 이거는 오타가 났네요. 자,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어디에 있냐면 140쪽에 있습니다. 자, 주제, 로봇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하는 문제. 문제가 제기하는 새로운 철학적 과제. 이 사람들 왜 그래?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로봇 왜 없어졌지? 자, 그래서 새로운 철학적 과제, 그 다음에 인간 존재 성찰의 필요성, 이게 주제. 자, 독자에게 익숙한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쉽게 접근했고 여러 과학자들의 주장을 막 인용했죠. 그래서 설득력도 높이고 있죠. 그 다음에 로봇의 어원을 밝히면서 인간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로봇의 어원은 인공노예잖아. 그랬다가 정서적 동반자가 됐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타자로 나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공생명의 철학, 창조성의 관점에서 또 착한 로봇의 개념으로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로봇의 역할. 그래서 기존의 관점은 피노키오 모험, 도덕적 교훈을 담은 동화라면 새로운 관점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자, 인공생명의 철학입니다. 로봇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 되기가 핵심이다. 아까 본 대로. 자, 로봇공학과 인간학은 결국 뗄 수 없다. 로봇을 이해하려면 인간학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인간적 위상이나 인간적 권리를 인정해줘야 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이 인권 파트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시게오 히로세의 이야기를 얘기한 다음에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대조가 일어났죠. 시게오 히로세는 인간을 위한 로봇, 착한 로봇 얘기를 했지만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자유의 영역이 있어. 피조물은 항상 완벽히 통제가 안 된다. 따라서 자율과 평등을 통해서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해결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더 문제죠. 자, 언젠가는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대체 노동자로 부리며 노예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 인권 개념으로 점점 다가갔다가 마지막에 로봇권으로까지 갔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인공생명이 제기하는 철학적 과제.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거야? 새로운 타자. 그렇다면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란 도대체 뭐지? 에 대한 것이 정립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 인간은 로봇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로봇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뒤에 이제 문제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소단원 평가, 서술형 평가 문제가 많지 않아요. 이걸 많이 드릴 수도 있지만 많이 주면 힘드니까 여기 정도만 딱 풀어보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